안녕하세요. 이제 1회도 가고 2회도 가고 3회도 가면 점점 책이 압축되어서 금방 빨리빨리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알게 되는 문제들은 이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표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1회독은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답과 해설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기출문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왜 맞았고, 그것이 틀렸으면 왜 틀렸고,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작업까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 문장은 다시 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체크해 놓고, 그 다음 회독 할 때는 그것 위주로 또 보고, 그 다음 또 볼 때 또 색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보고 이제 눈에 익숙한 것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또 표기해 놓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적어도 3회독 이상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1장, 이번 시간 1장을 다룰 텐데요. 자, 1번,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자,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 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고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죠. 근데 가치 중립적이다. 틀렸죠. 가치 선택적 또는 가치 판단적입니다. 사회적 선택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서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 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의 평등은 결국 소극적 자유. 이 소극적 자유는 누구의 자유? 부자들의 자유. 이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번. 다음 중에서 사회복 정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의 쌍방 교환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은 일방적 이전입니다. 쌍방적인 것은 시장에서 쌍방적인 것이고, 사회복지 정책은 일방적 이전입니다.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맞죠? 자원보다 사회적 욕구 중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 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욕구 충족.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욕구 충족. 이것도 맞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거. 소득 재분배 추구, 평등 실현. 사회 통합 의식과 공동체 의식 증진. 사회 정의를 실현. 사회적 욕구에 대응. 정부가 실패하면 이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실패해서 이에 대응하는 겁니다. 4번. 사회복지 정책 기능 중에서 일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1차적 배분이 아니라 2차적 배분이죠. 1차적 배분은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소득이 바로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시장 소득. 이것이 바로 1차적 배분이고요. 그게 이제 불평등하니까 그걸 다시 재분배하는 것이 2차적 배분으로서의 소득 재분배예요. 자, 나머지는 맞는 것은 맞는 것대로 보시고, 자, 5번. 사회복 정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 정책은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유방임주의는 극우예요, 극우. 이데올로기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에서는 복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는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기능이 있다. 맞고요. 티트머스는 조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했다.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즉 그 한 나라에 존재하는 사회복지를 세 가지로 봤죠. 자, 우리 티트머스가 사제직을 버리고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을 율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복지에다가 이걸 추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회복지, 그 다음에 재정복지, 그 다음에 직업복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세정책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조세정책은 재정복지에 해당돼. 재정복지. 그죠? 기업복지는 이제 직업복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정책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이 되죠.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자동 안정화 효과가 있고요.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에서 배분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배분된 소득이 1차 배분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걸 재분배하는 거니까 2차 배분이 되는 것이고. 자, 6번. 옳지 않은 거. 국민 최저 생활 보장. 가치 중립 또 틀렸죠? 시장 실패, 그다음 시장 실패 전제, 그다음에 사회 연대 의식. 개인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 이제 7번. 옳지 않은 거. 능력에 따른 배분 틀렸죠?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에 따른 배분이죠. 그걸 필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필요에 따른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의 원칙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배분, 능력에 따른 배분이면 능력의 원칙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배분, 이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배분이다. 알았죠, 여기? 근데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왜냐면 그것 자체가 소득 재분배니까. 넘겨보세요. 옳지 않은 거, 16회 때 나온 거. 가치 판단적이라고 나왔고, 맞죠? 가치 중립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최저 생활 보장, 자립성 증진. 자, 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기능. 그죠? 근데 능력에 비례한 배분.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에 따른 배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번. 옳지 않은 거.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이고, 그죠?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 개별적 욕구 충족. 교환은 일방적이죠. 쌍방적인 게 아니라. 그죠?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 이게 쌍방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 이전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의 욕구를 주로 공식 기혼화 제도를 통해 충족. 맞죠? 자, 10번. 옳지 않은 거. 능력에 비례한 배분. 또 틀렸죠. 자꾸 능력에 따른 배분, 능력에 비례한 배분 다 틀렸어요. 계속 나와요. 소득을 재분배. 경제 자동 안정화 기능.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 그죠? 자, 그 다음 사회복 정책에 필요한 이유. 니을이 또 틀렸죠. 능력에 따른 분배. 이번엔 배분을 분배라고 했어요. 그래도 틀리죠? 예. 자, 12번. 옳은 거.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복지정책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반복지주의자들은 경제성장에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죠? 맞는 거예요. 예. 그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우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 인정하거든요. 자, 13번에 케인즈의 경제 이론 옳지 않은 것인데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 즉 수요는 소비 행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유효수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면 감소하면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이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경기 불황이 되고 소득은 감소됩니다. 자,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 그리고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자,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소비가 진작되면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것이니까 경기 호황을 가져와서 결국 투자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일단 소득이 증가하면 투자는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건 틀렸고요. 다만 이제 저축으로 봤을 때 저축의 증가는 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5번이 이제 틀렸고요. 그다음 이제 14번부터는 소득 재분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는 공공부주죠. 공적 재분배, 국가 재정을 가지고 하는 근로 연계복지는 공적 재분배에 들어갑니다. 세대 내 재분배, 부가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예요. 적립 방식이 세대 내 재분배고, 그죠?
장기적 재분배 적립 방식. 그죠? 그다음 이제 우발적 재분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1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수직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니까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 간의 소득 재분배예요.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인데 고위험 집단을 저위험 집단이 도와주는, 그래서 고위험 집단 대 저위험 집단이에요. 근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다음에 노령 세대와 근로 세대는 부가 방식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 재분배예요. 세대 내 재분배는 적립 방식인데 청년기 대 노년기 간의 소득 재분배였어요. 기억나죠? 네. 자, 16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겁니다. 그죠? 자, 2차적. 그로 분배되는 것이 소득 재분배. 제자가 다시 제자잖아요. 그죠? 자, 정부가 조세 정책과 사회복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서도, 즉 사적 재분배죠. 자, 시간적 소득 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전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적 소득 재분배까지 나왔어요. 사람 간 소득 재분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그다음에 17번. 수직적 재분배 공공부조. 그죠? 세대 내 재분배 개인연금입니다. 내가 청년기 때 열심히 불어넣는 거죠. 근데 나는 노년기에 받으려고. 자, 그다음에 수평적 재분배 아동수당 맞죠? 세대 간 재분배 장기유형보험. 즉 노인 장기유형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세대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이제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이 됩니다. 자, 18번. 옳은 거 모두 그런 거. 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맞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죠. 위험 미발생 집단에서 위험 발생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거. 그죠? 위험, 고위험 집단은 저위험 집단이 고위험 집단을. 그죠? 그래서 수평적 소득 재분배 맞아요. 재원 조달 측면에서 부조 방식이 보험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지금 여기 사실 우리 시험은 이제 원조 방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조 방식, 원조 방식, 그 다음에 보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원조 방식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통합 이론서에는 제가 이걸 소개를 해놓았죠. 근데 부조 방식이 보험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는 큽니다. 어떤 부조 방식은 이제 공공부조를 생각하면 되고, 보험 방식은 사회보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득 재분배는 1차적으로 아니죠? 2차적 재분배입니다. 세대 내 재분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건 세대 간 재분배겠죠?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 맞죠? 3번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누진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수직적 재분배예요. 누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내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조세 부담률을 더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부가 방식이죠. 세대 간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입니다. 자, 20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수평적 재분배 공공부조가 아니라 수직적 재분배죠.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 방식, 세대 간 재분배 맞죠? 아동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되고요. 단기적 재분배, 적립 방식,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그러니까 적립 방식은 장기적 재분배에 해당됩니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사회 연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이게 17회 때 삐껴 나왔어요. 이것도 통합 이론서에서는 이걸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부를 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출제 빈도도 떨어지고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개인과 사회 간의 이해의 대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이건 전체주의, 집합주의에 해당이 돼요. 사실 이제 그 집합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고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특정 책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제 이 집합주의를 전체주의와 동일하게 그냥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번은 전체주의 또는 집합주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회적 연대는 이 개인주의, 집합주의 또는 이제 개인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일방적 논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어떻든 출제 빈도가 떨어져서 그냥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거기 보충 설명 내용 정도 그냥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 주체론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 정책의 특성, 필요성, 기능 거기가 이제 한 문제고, 소득 재분배, 기능 중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제 아예 한 문제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체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국가의 사회복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 기억니은, 디귿니을이 모두 맞습니다. 거기는 목차 정도에서만 해결되죠. 목차 정도만으로도. 근데 거기 외부 경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그죠? 외부 경제는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고. 자, 2번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 실패의 근거로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것은 정보의 불균형, 그죠? 독과점, 가치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개입의 정당성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 인본주의적 성격, 그죠?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서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시장 경제 논리보다는 인본주의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3번 국가 개입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 역선택, 그 다음에 사회안정,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나와 있네요. 근데 사회보험의 완전 경쟁 원리 도입은 말이 안 되죠.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4번 다시 한번 국가가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긍정적 외부 효과, 그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아니죠. 왜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역선택, 근데 근로 및 저출 동기가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라고 하는 민간 부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말하는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만 해당됩니다. 자, 다시 한번 5번 12회 때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가치제,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나왔는데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이죠. 즉 상호 의존성이죠. 상호 독립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6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 이때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까 4번하고 달라요.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 물어보게 되면 거기는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빠지지만, 이렇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로 물어보게 되면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비대칭적 정보, 그 다음에 역선택. 자, 그다음에 7번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 일단은 실업보험을 민간보험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보험이 가입자로부터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겠죠. 그죠?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받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역선택의 문제, 일단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역선택은 뭐예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민간보험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예. 도덕적 해이, 내가 보험에 가입되었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돼. 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이 어렵습니다. 실업이나 노령,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것은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에요.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이 어렵다. 자, 무임승차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무임승차자는 공공재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 가능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민간보험에서 실업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8번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공공재, 긍정적 외부 효과,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근데 4번 낙수 효과. 이 낙수 효과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적하 이론입니다. 이건 성장 지향을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을 둔 주장이에요. 즉 부자들한테 투자를 해서 부자들이 잘 살게 만들면 그 자원의 일부가 빈자들에게도 떨어진다는 논리예요. 대기업에 투자해서 대기업을 먼저 성장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그 밑에 또 그 밑에로 쭉쭉쭉 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낙수 효과인데 이 낙수 효과는 복지효과 위기기를 주장한 신자유주의의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죠. 자, 9번에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구성원이 생산을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 가능한 재화. 공공재죠. 머슬그레이브는 이거는 이제 가치재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사회복 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영역은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 개별 정당성이니까 틀렸죠. 사회복 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원화 서비스는 공공 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 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 정부가 개입해야죠. 국가개별 정당성이니까.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사회복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역선택, 도덕적 해외, 규모의 경제, 정부의 비대칭성. 근데 능력에 따른 분배 또 틀렸죠? 22회 때 문제잖아요, 지금. 능력에 따른 배분,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에 비례한 배분. 다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건 또 국가의 정당성에도 넣어놨어요. 자, 12번. 정부 실패의 요인. 민간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근데 문제가 다 국가개별 정당성, 즉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국가개별 정당성으로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민간 부분의 개입의 정당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공 부문의 필요성, 즉 국가개별 정당성, 즉 시장 실패의 근거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민간 부분의 필요성은 지금 이게 3회 때 나왔지만 한 번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죠? 경직성. 정부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죠. 국가가 하면 경직적이다. 비경쟁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틀렸죠? 효율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 도덕적 해이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해이거든요. 일하게 만드는 제도들은 다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조건보수급제도 일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제도 일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는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 돈도 들어가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 추가산입제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출산, 군복무, 그리고 실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입기간 추가산입제도로서 그건 도덕적 해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14번부터 16번까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즉 복지 혼합 또는 복지 다원주의죠. 거의 복지 혼합의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건 지금 신자유주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황금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로 넘어오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해당돼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즉 작은 정부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그러니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해서 공공부문이 했던 역할을 민간한테 넘기자. 이 얘기예요, 결국. 결국 그게 복지 혼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소득 계층 간의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민영화라고 하는 건 결국 영리화거든요. 시장화.
공공 부분의 책임성도 축소되겠죠. 재정 불안 가능성도 증대돼요.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성은 증대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이로 인한 개선점이에요, 오히려. 국가복지에서의 아까 이제 정부 실패를 주장했던 국가가 하면 경직적이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민간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탄력성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선점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닙니다. 자, 15번. 복지 혼합 경제. 이것도 이제 복지 다원주의를 얘기하죠. 복지 혼합 경제. 복지 다원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지 혼합 경제의 예가 아닌 것은 복지 혼합 경제는 결국 공공 재원과 민간 재원이 같이 사용되어야 하거든요. 혼합 재원일 때. 근데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이 됐어요. 언제? 2014년에 개정돼서 2015년부터.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통합급여 체계에서 개별급여 체계, 즉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재원이 일반 조세, 즉 공공재원으로만 하는 거예요. 민간 재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합경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혼합경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혼합경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혼합경제라고 하면 이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되는 거니까 복지혼합경제라고 해야 합니다. 또는 복지혼합이라고 해야 돼요. 자, 16번.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2회 때 2번 문제예요. 자, 이번에 나온 문제인데 22회 때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뭡니까 이게? 국가를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국가, 민간의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시장도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는 겁니다. 국가도 복지 공급자로 인정하고. 그죠? 자, 2번. 국가를 포함한 복지 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자는 논리예요. 비공식 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 주체입니다. 비공식 부분도 이제 복지의 주체로 보죠. 그러니까 비공식 부문, 자발적 부문, 상업적 부문 이 모두 다 복지의 공급 주체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시민사회는 사회 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민간의 참여니까. 자, 그다음에 복지 제공 주체로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입니다. 그죠? 자, 제1강, 제1장에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우리가 2점 문제 쭉 풀었고요. 이제 23회에서 출제된 문제,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우선 1번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빈부 간의 갈등 예방과 사회 통합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자립과 성장은 이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회복지 정책은 것이니까 개인의 자립과 성장은 왠지 미시적 실천에서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옳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립과 성장도 맞아요. 소득 재분배죠. 그래서 평등 추구.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와 생존권 보장인데 근데 5번이 옳지 않죠?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였죠? 그죠?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능력에 따른 분배는 능력의 원칙이었습니다. 능력의 원칙이었어요.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은 능력의 원칙이 아니라 필요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미 나왔던 기출 논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 2번 사회복지 정책의 이제 기능 중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두 번째로 이걸 분류한 이유가
그 기능 중에서도 이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소득 재분배 유형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재분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여기 건강한 사람은 저위험 집단입니다. 저위험 집단이 질병을 겪는 사람, 고위험 집단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보험을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죠. 수평적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옳은 거. 답은 쉽게 나와버렸어요. 자,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수직적 재분배 효과도 있다. 고용보험에서 자본가, 즉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공공부조제도예요. 그래서 여기 공공부조제도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소 극대화의 원칙, 어디서 봤어요 이거? 사실 이제 제 2장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정의, 롤지의 사회 정의에서 제 2원칙에서 차등의 원리에 해당되는 게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죠.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가장 불리한 계층의 이익이 극대화 되게끔 만드는 원칙입니다. 즉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의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이제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우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시켜 버리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시키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죠. 그죠? 동일한 보험료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부담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옳지 않고요. 자, 4번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 활동에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파레토 개선, 이 파레토 효율, 이것도 제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3번하고 4번은 제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효율에서 파레토 효율 중에 이 파레토 개선, 이것도 나왔던 논점입니다. 파레토 개선도. 민간 자선 활동은 파레토 개선에 해당이 되죠.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파레토 계산은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때, 즉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파레토 개선에 해당이 돼요. 민간 자선 활동의 경우에는 자선 활동이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선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효용은 감소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자선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효용은, 만족감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자선 활동은 파레토 개선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이것도 이미 나왔던 논점이에요. 그죠? 우리 기출문제 지금 앞에 기출문제 풀고 지금 이걸 보는 거니까 나왔었죠. 자, 이 5번, 물론 이제 제 2장에 파레토 효율에 나온 문제에서 해당되는 건데요. 자, 여기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사회민주주의는요, 여기는 중도 좌파거든요. 중도 좌. 자, 이거는 지금 제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조지 와일딩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모형 중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중도 좌에 해당이 되죠. 중도 좌에 해당되는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효용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자,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조지 와일딩의 사분 모형에서 중도 우인, 중도 우에 해당되는 소극적 집합주의예요.
소극적 집합주의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요, 개인의 효용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는 뜻은 뭐냐면, 효용은 제가 만족감이라고 했죠.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만족감인데, 자, 우리가 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은 사람에게 1만 원을 더 준다, 1만 원을 더 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그 1만 원을 주면은 잠깐 거기 잠깐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한테 1만 원을 더 주는 것은 그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돈이 적은 사람한테 1만 원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1만 원이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꼭 사고 싶었던 뭔가 있었을 텐데 그걸 사지 못했는데 그걸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고소득층에게 그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이 재분배를 하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 재분배를 통해서 기쁨은 더 커지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1만 원이 큰 기쁨이 아니지만 적은 사람한테는 그 1만 원이 큰 기쁨이잖아요. 큰 만족이잖아요. 적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그 이득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돼요.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는요, 중도좌잖아요. 복지를 가장 강조하는 이념이에요. 여기가 복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서 재분배의 정당화는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의 재분배 정당화가 아니라 이걸 이제 사회적 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권리 그리고 평등, 사회적 권리 평등 중심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기를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 평등 중심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즉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재분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권리 평등 중심에서의 재분배를 정당화한다면, 중도인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 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옳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너무 쉽게 걸러진 거예요, 사실은. 1번에서. 자, 지금 이 2번 문제는 1장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니까. 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인데요. 도덕적 해인은 이제 사회복지 제공 주체가 뭐냐? 국가가 해야 하느냐? 민간이 제공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해야 하느냐? 요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나오죠. 이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시장 실패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내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위험 발생 주지 의무를,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걸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험 계약 이후에 가입자들이 자기 행동에 덜 조심하거나 과잉 이용하는 행위 변화,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보험 가입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도덕적 해이는 약화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적으면은요, 보험을 수행하는 주체, 이 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적으면 보험 가입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하죠. 그죠? 근데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보험 가입 집단이 커지면 보험회사가, 즉 보험자가
보험 가입자들의 행동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부의 비대칭성은 공급자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수요자인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가 거기가 정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적게 가지고 있는 쪽에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들이 정보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어떻든 옳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대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줄이거나 또는 구직활동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해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됩니다. 그래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이유는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없다면 질병에 막 그냥 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큰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아프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병에 걸리면 내 돈이 들어가니까 안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당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그러면 사고 나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런 태도거든요. 본래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면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그래 사고 나면 뭐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런 게 지금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민간 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제 그 지출이 많아지게 될 거니까 결국 보험료가 상승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지금 세 문제가 제 1장 세법정책의 2회에서 출제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22회까지의 기출문제 우리 책에 지금 그 쭉 진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봤었을 테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추가된 논점도 추가해서 같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